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제 신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렸는데 이번 책이 참 느낌이 좋다. 빨리 책을 받아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좀 힘이 나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출간에 임하는 제 마음은 사실 한결같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또 좋은 제안을 해준 그런 출판사에서 저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어도 손해보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제 가장 솔직한 심정이고요. 출판사에서도 여러모로 애정을 갖고 또 노력을 많이 같이 기울여 주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 제가 지금 표지만 아직 실물을 못 받고 표지만 받아왔는데 이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이 책이기 때문에 제 일신의 영달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무관하게 저희 제갈건 채널의 구독자 분들께서 그러한 출판사 구성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진중하게 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걸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으로 이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을 주제로 이게 이제 월화수목 금토일 총 7챕터로 대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요일별로 2테마 내지는 한 3테마 이렇게 좀 다시 제가 추려서 제 채널에서 강의의 형식으로 그렇게 제공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사전에 보면 서부진언, 엄부진어라 그래서 이 글로는 말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고 말로는 뜻을 다 전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뭐 이런 대목이 실려 있는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글로써 여러분들께 미처 다 전달드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향후 진행될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보완하고 또 새로운 해석을 제가 다양하게 동원을 해가면서 좀 더 풍요롭게 그렇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책이 정식으로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출간에 앞서서 이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PD님께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저희 채널에, 제갈건 채널에 특히 남성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계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국 남성들의 관념 속에 어떤 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한국 남자들 책이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유명한 삼국지가 아니겠는가. 정확히는 이제 삼국지 연의라고 그래야 되겠죠. 삼국지라는 거는 이제 위서, 촉서, 오서를 엮어 놓은 그것은 이제 위진대 진수라는 사람의 저작이고 우리는 보통 이제 명대의 그 나관중이가 쓴 소설 삼국지를 그것도 원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말로 번역된 것을 뭐 옛날 그 황석영 선생님이나 이문열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번역을 좀 잘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 주로 보게 되죠. 이제 성서, 성경을 제외하면 특히 우리 한중일 삼국에서는 아마 삼국지만한 그런 공통의 어떤 베스트 스테디셀러를 찾아보기도 어렵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고 여하간 중요한 것은 이 삼국지라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게 극동 삼국에서 어떤 지금과 같은 그런 위상을 차지하게 된 것인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뭐 일본 친구들은 제가 많이 없지만 저 유학할 때 이제 대만 친구들이나 중국 친구들 걔들 처음에 이제 걔들과 가까워지고 사귀고 이럴 때를 좀 떠올려 보면 거의 뭐 이렇게 지금처럼 제가 지금 또 다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대만 친구들이 항상 한국에 들어오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고 요새는 바빠서 좀 연락이 서로 뜸한데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더라도 허물없이 그렇게 잘 지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들과 그렇게 친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사실 제가 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제가 제갈씨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제갈씨라는 거에 제 친구들이 무슨 의미를 부여했는지까지는 제가 뭐 자세하게 알 길은 없지만 뭐 중국 대만 할 거 없이 다 이제 걔들이 한족 애들인데 뭐 아무튼 처음에 제가 그 유학해서 걔들하고 이렇게 좀 소개를 받고 만나게 됐을 때 뭐 우리가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소개도 해야 되고 뭐 니하오 워실주거 젠 했을 때 걔들이 대체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你是诸葛亮的后裔吗? 너 제갈량의 후예냐? 제갈량의 후손이냐? 이거를 제일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뚜야 그러면 이제 막 페이창아오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그리고 걔들이 이제 왜 그러는지는 정확히는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진짜 그 뭐랄까 대우가 좀 달라져요. 대우가 내가 제갈씨라 그러면 다른 학생들하고 그만큼 중국 사람들도 한족들도 이 삼국지를 아주 사랑하고 또 제갈량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제 관우라 그러면 이제 더 미쳐요. 아주 제가 관우 후손하고 나란히 같이 있어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삼국지의 주인공은 관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우리 서울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서울 사시는 분들 계시면 저기 왜 동대문 근처에 가면 동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맨 이제 동관왕묘라 그래서 관운장을 모신 사당입니다. 그게 이제 뭐 저기 우리 외란 때 저는 외란이란 표현을 잘 안 좋아하지만 그 동아시아 7년 전쟁이나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게 이제 외란 때 이제 관운장의 혼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 그 조선의 군대와 명나라 군대를 도왔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당이 있고 아무튼 일본 사람들은 그 부시도 무사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조자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 정말로 이 제갈량이가 사랑을 받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에 있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원체가 한국인들이 스마트하고 또 스마트한 걸 그래서 좋아하기 때문에 왜 삼국지냐 하고 많은 책 중에 우리가 왜 우리 동양에서 삼국지는 특히 한중일 삼국에서 왜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가 했을 때 저는 그게 삼국지에 담긴 정신 어떤 우리 뭐 한국인이고 중국인이고 일본인이고 할 거 없이 우리가 정말로 사랑했던 것은 삼국지라는 그 책 자체라기보다는 그 삼국지를 통해 드러나는 어떠한 정신들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정신이 과연 뭐냐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은 유학에 기반한 이 유학적인 가치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인의 예지와 여기에 뭐 사덕에 그리고 뭐 이제 신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속에 담긴 이제 측은 수호 사양 12의 그 네 가지 마음, 네 가지 단서, 사단, 거기에 이제 이 신까지 들어간다. 뭐 인의예지 신이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중일의 그 정신이라는 게, 뭐 이제 같은 우리 유교 문화권인 저기 베트남까지도 많은 분들이, 특히 대다수 남성들이 삼국지라는 이 소설이 당신에게 선사했던 감동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이 삼국지를 읽고 당신의 가슴에는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야, 그거 내가 뭐, 한마디로 딱 얘기하긴 어렵지만은, 그게 의리 아니겠느냐? 의리. 되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여기에다가 주안점을, 포커싱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거죠. 의리. 근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감동을 드렸던 그 의리라는 것은, 이게 대체로, 이게 철학적으로는 사실, 이게 신의 영역이죠. 어떤 믿음, 우리가 뭐 신뢰, 신의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의라는 것은요, 맹자가 의의 단서를 수호지심이라 그러잖아요. 내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동시에 남의 잘못은 또 치떨리게 미워할 줄 아는 그런 어떤 마음. 사실 의리라는 건 그게 의리란 말이야. 뭐 논어나 대학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능호인, 능오인이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이걸 이제 능애인, 능오인이다. 뭐 그렇게 해놨는데 아무튼 좌우지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직 진실로 인한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수호지심이잖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나 좋아하고 아무나 미워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면서도 그게 수호에서 수란 말이야. 그리고 남의 잘못을 내가 마주하게 됐을 때는 철저하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미워할 줄도 아는 사람, 사람을 좋아할 줄도 알지만 사람을 미워할 줄도 아는 사람, 그게 사실은 진짜 의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것들이죠.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나 스스로가 일단 떳떳하고자 끊임없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개판을 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남이 개판 치고 그러는 거를, 그거를 치떨리게 미워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어떤 뭐 바람을 피거나 이런 사람이 외도하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그 자격이, 일단 나 스스로가 그 자격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죠. 그래서 이 연희에도 보면 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마속이라는 사람 있죠. 마속이라는 인물 나오잖아요. 왜 이게 이제 그 눈썹이 이렇게 희그무레했다는 그 백미라 그러는 마량의 동생인가 되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제 유비하고 제갈량이고 뭐 이제 이렇게 좀 심기를 조금씩 건들긴 하죠. 근데 그러다가 결정타가 뭐냐면 그 가정이라는 데 있잖아요. 왜 이게 가정이란 데가 맞죠? 가정이란 데서 결정타가, 여기서 어떤 그 실수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제갈량이가 마속을 불러다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너는 온 나라에 사활을 걸고 네가 지금 내가 너한테 막대한 중임을 맡겼다 그거죠. 근데 이 마속이 거기서 이 가정이란 데서 그 왕평인가 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렸는데도 막 너는 뭐 아녀자 같은 식견을 지녔구나 어쩌고 했으면서 그냥 그 말을 무시해버리잖아요. 제갈량이 마속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는 내가 그렇게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위급존망의 사태에 있는지를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판단과 고집만을 내세우다 지금 다 때려잡고 성을 함락당했다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이 이런 말 한단 말이야. 어떤 군중무희연, 군중에는 농담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율에 따라서 너를 참수하겠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속이 이 연희에 보면 지 몸을 지도 잘못한 걸 아니까 지 몸을 그냥 스스로 막 꽁꽁 결박을 해서 그 제갈량 막사 앞에 가서 막 무릎을 꿇고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때 마속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승상께서는 저를 이 모자는 이게 자기를 낮출 때 쓰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승상께서는 저를 아들과 같이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승상을 아버지로서 대했습니다. 그가 바라건대 제가 죽거든 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저희 가족들만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마속이. 제갈량이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여여이 그런 말 하자. 여기 의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 의가. 나와 그대의 의리는 형제와 같다. 이게 뭔 소리야? 마소가 너의 아들은 곧 나의 아들이니 더 부탁할 거 없다 하고는 마속의 목을 베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그게 읍참 마속이잖아요. 읍참 마속,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베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참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 의리라는 게, 우리가 지금 제가 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비록 이 마속과 제갈량 같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하더라도 아까 능애인 능오인 잘한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칭찬과 사랑과 인정을, 그런 것들을 주되 함부로 잘못하고 미운 짓거리를 했을 적에는, 또 나아가 다른 많은 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을 적에는 참수를 하기까지, 목을 베기까지 미워한다는 게, 단순히 뭐 성을 뺏기고 성 함락당하고 군사들 다 때려잡고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성을 빼앗긴 일이 장차 국가에 끼치게 될 막대한 위해와 그 군사들의 이제 거기서 마속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군사들의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소리입니다. 제갈량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항우가 저기 그 초안지나 이런 데 보면 항우가 유방한테 박살이 나고 자결해서 죽는 것도 그게 제갈량이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이유에서 그게 항우가 자살하는 거란 말이죠. 항우가 그러잖아요. 그 이제 전부 다 군사들 때려잡고 이제 그 뱃사공이 이제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뱃사공이 이제 빨리 타시라고 얼른 도망쳐서 후위를 도모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항우한테. 그러니까 항우가 뭐라 그래요? 내가 군사를 모아서 출정을 할 때
나를 믿고 따라와준 군사들만 8천이다 그거야. 근데 그렇게 내가 이 강동에서 강을 건너왔는데 지금 한 사람도 같이 돌아가질 못하게 됐다. 그럼 내가 돌아가서 후일이고 뭐고 무슨 면목으로 생떼 같은 젊은이들 다 때려잡고 청년들 무슨 면목으로 내가 돌아가서 그 가족들을 무슨 낯짝으로 볼 것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우가 자살해서 죽는 거란 말이야. 사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개인적인 친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특히 사적인 감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비록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일지라도 잘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상을 내리고 그에 합당한 그 상이라는 게 꼭 뭐 돈을 뭐 하사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어떤 보상, 그게 뭐 심리적인 보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철저하게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이런 게 그게 한비자가 말하는 어떤 그 신상 필벌이라는 게 맨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능애인 능오인, 사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신상 필벌이, 이게 사실은 의란 이야기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사내 새끼가 의리가 있지, 나만 믿어, 난 무조건 네 편이야. 뭐 그런 게 사실 그런 건 의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화용도인가 거기서 그 관우가 조조를 풀어줄 적에도 연희에 보면 그 소제목이 관운장 의석조조란 말이에요. 관운장 의석조조. 관우가 의롭게 조조를 풀어주다. 그게 소제목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연희에 그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조조가 그 화용도에서 관우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아주 작살이 나고 지금 형세가 위급해서 이제 더 도망칠 길도 없으니 원컨대 운장께서 좀 비켜주시오 하니까 관우가 처음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지금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공무를 패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하북의 쌍룡이라는 걔들 뭐 알량 문추 그런 얘들도 이미 내가 그때 죽여주면서 뭐 당신하고 나랑 약속한 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관우가 처음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둘이 이제 조조랑 관우랑 실갱이를 벌이다가 조조가 그 오관참장 얘기를 하잖아요. 오관참장. 이 오관참장 얘기를 하니까 관우가 마지못해서 결국 비켜주잖아요. 조조를 보내주잖아요. 관우가 뭐 수레에다가 미부인 간부인 자기 형수들을 다 태워 보내고 다섯 관문을 지나면서 조조의 그 아주 그냥 생떼 같은 그 장수들, 그걸 하나도 아니고 6을 날려버리잖아요. 6을. 그래서 우리가 과오간 참 육장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다섯 관문을 지나면서 6장수를 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관우한테 죽어나갔던 공순이 뭐 이런 장수들이 조조 휘하에 있던 전부 그 사람들이 관우한테 그 당시에 요구했던 게 뭐냐 그거죠. 그게 통행증을 보여달라 그거 아닙니까? 승상이 지금 당신을 풀어줬든 어쨌든 우리는 지금 공무수행 중이다 그 말입니다. 통행증이 없으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통과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결국 관우가 뭐 옥신각신하고 그러다 관우가 이거 6을 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이 의라는 게, 제가 이 의리라는 게, 그리고 수호지심이라는 게 나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할 줄 안다는 게, 이것은 떳떳한 사람만이 제대로 가질 수 있고 또 이 어떤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게 수호지심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의리란 무엇인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우리가 뭐만 하면 의리 하는데 정말 의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은 한 번쯤은 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 어떤 필요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관우를 꼬집는 것도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너도 예전에 성실하게 공무 수행하고 있던 내 부하들을 다 때려잡지 않았냐? 네 공무 수행만 공무 수행이고 너 내로남불이냐? 그렇게 묻는 거란 말이야, 조조가. 그러니까 관우가 하는 수 없이 그 화용도에서 조조를 풀어주는 거란 말이야. 관우 생각은 뭐예요? 적어도 조조와 내 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공무를 논할 자격이 없다 그거잖아요. 자기가 그 공무 수행하던 조조 부하들 다 때려잡았으니까 지금 나만 내 공무 수행만 공무 수행이고 남은 공무 수행은 공무 수행
아닌 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 그거예요. 관원장이. 조조를 미워할 자격이 내게는 없다. 조조를 그냥 풀어주고 돌아가서 벌을 받겠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일상에서 물론 이제 일상적인 용어와 우리가 철학적인 개념을 구분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대체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거반은 사실 이 철학적으로는 신의 영역입니다. 철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조자룡이가 오늘 제가 자꾸 삼국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조자룡이가 장판파에서 이제 필마 단창으로 물론 이제 뭐 한 20기 30기가 뭐 따라오기는 3, 40기 따라왔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조조의 대군 사이로 그 사지를 뚫고 들어가서 아두를 구해오고 뭐 그런 것들도 처음에 이제 그 저기 사람들이 와서 유비한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조자룡이가 혼자서 막 몇 명 끌고 저기 그 대군 사이로 막 지쳐 들어가는 걸 보니까 저놈 지금 조조한테 투항하러 간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비가 대번에 그런단 말이야. 고교 이런 말 한단 말이야. 고교? 조자룡, 자룡과 나는 사귄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그게 뭐야? 자룡을 믿는 거잖아. 자룡과 내가 사귄 그 세월을 믿는 거잖아요. 유비가. 그리고 근데 그 전우였던 자룡의 전우였던 그 장비는 어떻게 해요? 조자룡 이놈이 이게 배반을 해. 내가 쫓아가서 지금 절단 내놓겠다.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잖아요. 장비가. 유비가 자룡을 믿는 만큼 장비는 자룡을 못 믿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자룡이 장비가 아니라 유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에 보면 예양열전에 사위직이자 사 그러잖아요. 선비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그게 알아준다는 게 뭐 연봉을 많이 주고 뭐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고 기다려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자룡이 어떻게 그냥 그 아두를 구해내서는 유비 앞에 가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품 안에서 막 울고 계셨는데, 지금 좀 전부터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제대로 지켜드리질 못한 게 아닐까. 지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룡이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비가 그 아두를 딱 건네받아서는 이게 뭐 살았나 죽었나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바닥에 내 던져버리잖아요. 이까 내 새끼 하나 때문에 내가 큰 대장 한 사람을 잃을 뻔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바닥에 떨어지면서 뭐 머리를 부딪혔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 잠들었던 유선이가 바닥에서 뿌앵 하고 울잖아요. 그때 조자룡이가 하는 말이 그게 유명한 말이란 말이야. 간뇌도지 불능보야라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간과 뇌를 내 간과 골수를 다 길바닥에 흩뜨린들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그거예요.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이게 무슨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조자룡이 이거야 이거. 당신이 나를 믿어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나를 믿어준 은혜. 그리고 이제 나한테 믿고 원래 이제 그 장판파에서 자룡의 각자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각 임무가 있잖아요. 그죠? 뭐 공병대에 임무가 있는 것이고, 뭐 저기 수색대에 임무가 있는 것이고, 임무가 다 다른데, 원래 그 전투에서 자룡의 임무는 아두랑 미부인, 간부인 이 두 부인을 지키는 거. 그게 자룡의 유비의 가족들을 호위하는 게 그때 자룡의 임무가 그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고 맡겨줬고, 그리고 끝까지 내가 뭐 배반했느니 뭐니 이런 말이 나와도 믿어줬고, 그런 어떤 나를 믿어줬다는 데 대한 그 신의 기능.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어떤 신의 기능이 이런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철학적으로 그래요. 철학적으로 그 대군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사람 하나가 10명만 나를 에워싸고 있다 그래도 누가 거기를 미치지 않고서야 혼자서 싸우러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삼국지에도 보면 곳곳에 이 예가 묻어 있잖아요. 아까 그 장판파에서 조자룡이 그 미친 사람처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조조가 이제 위에서 이제 이 전장을 둘러보고 있다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기 부하들한테 저 장수가 도대체 쟤가 누구냐? 그러니까
조인인가 조홍인가 누가 가서 물어보잖아요. 막 달려가서 조자룡이한테 지금 군중을 휘젓고 있는 장수는 이름을 대시오 하니까 자룡이 그러잖아요. 나는 상산의 조자룡이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홍이 너 인마 도대체 왜 그렇게 미쳐서 날뛰냐. 너네 지금 다 도망가야 될 판에 너 혼자 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자룡이 내가 지금 어린 주군을 찾고 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조조가 뭐라 그래요. 냉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냉전.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야. 냉전하지 말라. 냉전. 이게 냉자가 이제 찰냉자인데, 뭐, 낯설고 생소하고 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화살은 쏘지 말라는 게, 이게 뭔 말이냐면, 저격을 하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쟤를 저격하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제가 이 예는 정말 수차례, 제가 정말 이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 예라는 것은 세상에 나도 주인공, 그리고 너도 당신도 주인공의 마음이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이 삼국지 곳곳에는 이 삼국지라는 그 소설 자체가, 제가 아까 뭐 중국 사람들 중에는 삼국지의 주인공을 관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뭐 그런 말씀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삼국지라는 소설 자체가 여러 주인공들이 주인공이 뭐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각자의 주인공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인의의 신 사덕과 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그게 삼국지의 매력 아닙니까? 배경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촉오라는 그 세 주인공이 뭐 위나라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게 세 주인공들이 있는 것이고, 딱 잘라서 누구는 뭐 주연이고 누구는 조연이다. 그 어떤 이 스토리텔링 자체가 그런 미메시스가 아니잖아요. 나관중이가 그 각색을 해나가는 그 방식 자체가. 이 인이 있고요. 제가 이 인은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좀 못 가진 사람이나 아무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러한 세상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며 생명 존중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비랑 조조랑 송권이랑 셋이 그냥 막 박터지게 싸우는데, 그 싸우는 이유가 만약에 뭐 여자 하나를 두고 셋이 막 그냥 군사를 동원해 가면서 막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러고 앉았다고 하면은 누가 삼국지를 지금의 삼국지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히랍신화나 이런 데는 뭐 트로이 전쟁 같은 것도 있긴 하죠. 여자 때문에 그냥 뭐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신화 속 이야기고, 조조고 유비고 송권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어쨌든 백성들이 덜 치이고, 뭐 십상시나 동탁이나 이런 놈들한테 조금이라도 덜 치이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들이 싸우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을 내가 너보단 조금 더 그래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어떤 믿음과 희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치를 못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쟁통의 전쟁이라는 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또 군사들이 많이 나가 죽고 또 그러기는 하지만, 어떤 그것을 방법으로 그 희생을 감내함으로 인해서 그보다 더한 희생이 없어도 되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게, 뭐 이제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 생명 존중이 전혀 없느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유가 생명 존중을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더한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의 도래를 위해서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적어도 지금보다는 마땅히 생명이 더욱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겠다. 이런 기조란 말이에요. 그 삼국지의 그 테마 자체가. 그리고 이 지라는 거, 뭐 이제 제갈량이니 뭐 사마은이 뭐 방통이니 뭐 그런 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의 지략이 있잖아요. 지략이. 이 지라는 거는 시비지심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시비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예고 지금이고, 뭐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요, 정말 심플하게 얘기해서 뭐 수양제가 고구려를 칠 때도 그래요. 113만 대군인가를 끌고 출정을 했다 그러는데, 수서 이런 데 보면은
병력이 30군에 달했다 그러잖아요. 30군이면 지금 1군을 3만만 잡아도 지금 90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제가 그 출정을 하는 데만 40며칠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 이동거리 자체도, 이 100만이 군장을 다 차고, 그리고 뭐 이제 끌고 뭐 저기 보병만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 기마병이니 무슨 뭐 저기 전차 끄는 놈 뭐 해가지고 100만 대군이 군장을 차고 한 줄로 늘어선다 그러면 그게 몇 킬로가 될지도 사실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행렬을 못해도 그게 뭐 정말 못 잡아도 서울서 한 대전 정도 거리는 될 거란 말이야. 서울서 대전 정도의 그 거리가 그런 그 거리가 이렇게 진군을 한다고 서울에서 대전이 되는 그 방대한 그 면적과 거리가 진군을 한다고 한번 그 거리가 행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상상도 잘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밥 짓는 솥은 그게 거기서 몇 개가 필요할 거며 하루에 행군은 몇 킬로를 해야지 이게 무리가 없을 것이며 뭐 막사는 어떻게 뭐 상비약부터 시작해서 뭐 야영지 전부 이런 것들이 어디 뭐 제갈량이가 멋진 무슨 뭐 모구 유만이 뭐니 뭘 만들고 멋진 계획을 세워서 뭐 매복을 했다가 뭐 그런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게 이런 게 사실은 전부 지혜 영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어떤 수리적인 계산 뭐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에 대한 어떤 뭐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 다 들어가야 되니까 전투랑 전쟁은 다르잖아요. 전투는 그냥 한번 꽝 부딪히고 끝나는 게 전투고 전쟁은 말 그대로 이것은 전방위적인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간 이처럼 이 삼국지에는 인의 예지와 신 아까 이 사덕의 가치가 사덕과 어떤 신의 가치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삼국지라는 거대한 서사의 그 요소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때문에 삼국지가 우리 동양인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처럼 말씀드리지만 이 인의예지신 이 유학이라는 것은 그게 유학이라는 것은 중국계 아닙니다. 중국계 아니에요. 유학이라는 것은 예컨대 유학에서 말하는 지라는 게 제갈량이의 무슨 그 당시 중국이란 개념도 없지만 그 어떤 그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거기 나오는 인물들 무슨 뭐 방통이니 제갈량이니 이런 사람들의 지략만이 지고 우리 그 을지문덕의 지략은 그럼 다른 지가 아닌 다른 무언가냐 하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같은 지란 말이에요. 같은 가치고. 그 최치원 선생께서 신라의 그 화랑들 있잖아요. 화랑들. 그 화랑도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화랑도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화랑도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쭉 서술해 놓은 그 난랑비서라는 데 보면 그 시작을 최치원 선생이 시작을 국유현묘지도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국유현묘지도다 그런단 말이야. 어떤 우리나라에 이 한반도에 우리만의 고유한 그런 현묘한 아주 깊고 미묘한 그런 우리의 도가 그런 우리만의 길이 과거로부터 저기 뭐 당구 할아버지 고조선 시대부터 이 땅에 있어 왔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인의 예지신인이 하는 이 유학적인 가치들이 이게 중국계 아니라 전부 그 최치원 선생이 말씀하시는 국유 현묘 지도에 포함이 되는 이야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의 예지신 이게 전부 우리 것이고 그 정도전 삼봉 정도전이가 그 조선 건국할 때 이렇게 그 도시 계획하는 것만 봐도 좀 이렇게 보세요. 그 저 숭례문 그 예자가 들어가는 거잖아. 숭례문 홍지문이라고 또 있어. 홍지문이라고 그 저기 지금 어디야 상명대 있는데 가면은 그게 이제 북대문은 아닌데 이제 원래 숙정문이 북대문인데 거기 길이 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길을 하나 다시 문을 하나 낸 게 그게 홍지문이란 말이야. 그리고 저 도니문이라고 있잖아요. 서대문을 도니문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이 흥인지문 동대문을 흥인지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보신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삶의 터전 자체가 유학적인 정신 위에 세워진 터전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삼국지를 여전히 사랑하는 건 역시 그 역시 이 유학적인 가치들이 우리의 것이라는 방증이고 이걸 100번 양보해서 내가 한중일의 공통 가치다. 그렇게는
인정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전부 무슨 중국 거고 공자 거고 우리 게 아니라 남의 거고 그렇게 여겨서 이것들을 우리랑은 상관없는 가치들로 보거나 배척하거나 이럴 수는 결단코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대 정신의 회복을 위해서 무슨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죽어도 돼요. 유학적 이 가치들 이걸 왜 죽입니까? 우리 거를. 그래서 요새는 점차로 이 지식과 어떤 논리 이런 것을 동원해서 과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냐 하는 그런 이 시비지심에만 지나치게 좀 천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실제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아마 서구 문명과 서구 문화의 영향이 크겠죠. 아까 관우가 그 절체절명의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조조를 도대체 왜 살려주냐? 조자룡이 아군을 학살 중인데 어째서 조조는 저격을 못하게 하냐? 뻔히 잘못한 놈을 참수하면서 아까 마속 뻔히 잘못해서 죽을 죄 지었으니까 죽는 놈을 참수하는데 죽는 놈이나 죽이는 놈이나 왜 질척거리고 서로 눈물을 흘리고 그런 감정 싸움을 왜 하냐? 감정 낭비를 이러한 어떤 사건에 이런 이벤트들에 담긴 그 어떤 의미들, 이것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을 서구인들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서구의 어떤 사유나 서구의 철학이나 서구 문화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없듯이 그러니까 논리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이것을 끊임없이 따지고 드는 그러한 지외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는 우리 동양에는 3개나 아니 4개나 지금 인의 예, 신 4개나 더 있잖아요. 4개나 신까지 예까지 4덕에.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 있고 의도 있고 예도 있고 신도 있고 무려 4개나 더 있는데 세상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인간사를 더 멋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4개나 더 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그토록 논리를 좋아했다고? 모든 게 그저 지식과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증명하고 오히려 제 생각이지만 오히려 서구인들한테 우리 동양의 멋을 이런 우리 한국의 멋을 무슨 BTS나 우리 어떤 K-팝이나 한류 K 문화 그런 것들이 이제 나가서 세계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이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런 것도 참 고무적이고 너무나 뿌듯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런 어떤 또 우리 동양의 철학적인 멋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인과 의와 예와 신의 가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서구인들에게 전파하고 소개하고 가르쳐주지는 못할 망정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 그렇게 이 논리와 시비를 사랑했습니까? 저희 삶에 유익한 지식을 전달하는 책들은 지금 시중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식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지식만을 가지고 왜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왜 논리만을 가지고 우리가 서구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 땅에 지금 인의 예지신의 어떤 그런 유학적 가치들과 국유 현묘지도가 여전히 우리 가슴에 배어있고 우리 삶에 배어있고 그런 여전히 이것들이 살아 숨쉬는 우리가 이곳에 태어났는데 어째서 우리가 세상을 더 보편적이고 더 포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멋있는 관점들을 다 우습게 가볍게 내버리고 우리가 왜 서구의 시비지심과 서구의 지만을 마치 그게 뭔가 더 우리의 것보다 우수한 것처럼 왜 우리가 더 광대한 가치들을 뒤로한 채 협소한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국한시켜 나가야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 제 신간 이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이것은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이 지혜 관점에서 지식만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인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꼭 자기 개발만을 위한 책도 아니고요. 또 뭐 정보를 제공하기,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장차 이 책과 인연이 닿게 될 여러분들께서 마치 삼국지에서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어쨌든 뭐 아주 삼국지의 극히 일부를 말씀드린 거지만 이 삼국지, 우리가 삼국지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인의 예지, 이 사덕과 신의 가치를 이 제신간, 이 책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그것을 또 논어와 장자를 통해서 해석하고자 했던 그러한 제 노력을 통해서 이 인의 예지신 그 외에 또 유학적인 또 도가적인 여러 우리 멋스러운 우리 동양의 가치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자유롭게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독서하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많아요. 독서보다 효율적으로 지금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들이 이제는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 뭐 챗 GPT나 그 마이크로소프트 빙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정보나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뭐하러 독서를 합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독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쉽고 간결하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내주고 있는데 뭐하러 독서를 합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부득불 책을 손에 쥐고 또 독서를 할 적에는 뭔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가 있을 것인데, 저는 이번 이 제 신간이 여러분들께 우리만의 어떤 그런 멋과 풍류를 이 책을 통해서 전달 드릴 수 있기를, 또 제 책과 장차 인연이 닿으실 분들께서 그것들을 마음껏 좀 만끽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바라게 됩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